1. 죽음이 선사한 운명의 재회. 서울 강동구 명성 장례식장 지하 1층 조화가 시들어가는 빈 홀에서 한정희는 무너져 내렸다. 55세 전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 지나갔다. 남편 김재우와의 28년 결혼 생활이 심장마비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재우는 대형 건설회사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중 과로사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화환이 즐비했지만 정작 정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나타난 것이 박성호였다. 재우와 대학 동창이자 30년지기 친구. 현재 중소기업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그는 독신으로 살아왔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에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성호는 묵묵히 장례식장의 마지막 뒷정리를 도왔다. 빈 의자를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며 정희가 엄두도 못 내던 각종 서류들을 챙겼다. 정희는 성호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재우가 살아있을 때도 성호는 늘 그들 부부 곁에 있었다. 명절 때마다, 아이들 생일 때마다, 심지어 정희의 유산 위기 때도 성호가 병원을 오갔던 기억이 선명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성호는 달랐다. 더 이상 남편의 친구가 아닌 그녀만을 바라보는 남자로 느껴졌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성호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성호는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그 짧은 접촉이 정희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삶의 본능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숨겨온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성호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챙겼다. 고장난 전등을 갈고 새어나오는 보일러를 점검했다. 은행에서 계좌 정리를 도와주고 각종 공과금 자동 이체까지 설정해 주었다. 정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성호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 집의 남주인처럼 움직였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가 된 침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재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성호의 모습만 맴돌았다. 장례식장에서 보인 그의 섬세한 배려,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의 전율까지. 정희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성호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희를 사랑해왔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희의 밝은 웃음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여자였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의 아내였기에 그 마음을 철저히 숨겨왔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정희 때문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 상황은 천벌처럼 느껴졌다. 친구의 죽음을 틈타 사랑을 쟁취하려는 자신이 너무나 비열하게 보였다. 2. 금기된 손길의 시작.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자 성호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다. 매일 오전 9시 회사에 출근하기 전 정희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겉으로는 오랜 친구의 당연한 도움으로 보였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정희의 집은 32평 아파트로 재우가 회사 대출을 받아 장만한 곳이었다. 거실에는 재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성호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정희 곁에 있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특히 정희가 울음을 터뜨릴 때면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극에 달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재우가 즐겨 입던 셔츠를 정리하다 오열했다. 성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희는 처음엔 저항하려 했지만 곧 성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둘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성호의 따뜻한 체온과 남성적인 향기가 정희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정희의 여린 몸짓이 성호의 자제력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성호는 아예 정희의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정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였지만 실상은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지만 한밤중이면 정희의 침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을 잡고 위로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경계선이 무너져갔다. 정희는 자신의 변화에 당황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성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성호가 출근한 낮 시간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고 그가 돌아오면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뜬 마음이 되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예쁜 옷을 골라 입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다. 성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도 정이 생각뿐이었고 퇴근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여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으면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야 했다. 사실 여자친구가 맞았지만 그 여자친구가 죽은 친구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둘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도 나누기 시작했다. 성호는 대학 시절부터 정희를 좋아했던 마음을 고백했다. 재우와 정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의 질투심, 그들의 결혼식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이유까지. 정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로맨틱했다. 정희 역시 솔직해졌다. 재우와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성호를 볼 때마다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두려우면서도 달콤하다는 것을. 둘은 서로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죄책감과 배신감은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희와 성호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 성호의 차가 매일 밤 정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김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자와 동거한다니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여자라며 혀를 찼다. 3. 세상이 만든 감옥.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정희가 다니던 교회에서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정희가 남편 생전에도 성호와 불륜관계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재우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의심받기 시작했다. 혹시 정희가 남편을 독살한 것은 아닌가, 성호와 짜고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악의적인 추측들이 쏟아졌다. 정희는 외출이 두려워졌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칼날처럼 아팠다. 교회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피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님들이 정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거나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했다. 목사님마저도 정희를 따로 불러 회개하라며 성호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종용했다. 성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친구의 아내를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찍혔다. 특히 재호와 함께 일했던 건설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성호가 재우의 장례식에서 정희를 유혹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회사 내에서도 승진해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었다. 가장 큰 타격은 자녀들로부터 왔다. 정희의 큰딸 김민지와 아들 김민수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왔다. 둘의 표정은 차가웠다. 민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례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다며 분노했다. 민수는 더 직설적이었다.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정희는 무너졌다. 자식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불효녀 취급을 받는다니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성호 역시 자책감에 시달렸다. 자신 때문에 정희가 자식들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정희와 헤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희를 혼자 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성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재우의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정희와 성호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보험 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정희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압박했다. 정희는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성호가 생활비를 대주려 하자 이번에는 정희가 거부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호와 짜고 남편을 죽였다는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 같았다. 정희는 절망 끝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55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정희의 시어머니 박순덕이 요양원에서 쓰러진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정희와 성호의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 혈압이 급상승한 것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희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까지 자신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의료진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다. 성호가 위로하려 했지만 정희는 그의 손길조차 거부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파묻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성호도 한계에 달했다. 자신들의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욕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4. 과거가 폭로한 진실.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정희를 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재우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다. 재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죽으면 정희가 성호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재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정희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했다. 그리고 정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성호에 대한 정희의 감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성호가 자신보다 정희를 더 잘 챙겨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재우가 성호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죽으면 정희를 부탁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했다. 성호는 그때 재우의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재우는 진심이었다. 심지어 재우는 자신의 생명보험금 일부를 성호 명의로 해놓기까지 했다. 정희와 성호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희와 성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이 덜어지는 동시에 재우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우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해 뒀다는 사실이 서늘하기도 했다. 마치 자신들이 재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재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희가 행복한 것이라고, 그러니 성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펑펑 울었다.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며칠 후 정희는 재우의 유품을 정리하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재우가 남긴 편지였다. 정희와 성호 앞으로 각각 한 통씩 남겨져 있었다. 정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성호와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사과의 말도 있었다. 성호에게 보낸 편지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재우는 성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심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 대신 정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에는 형은 이제 자유야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재우의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우의 마음이 이토록 깊었다는 것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기심을 반성하게 되었다. 재우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편지의 존재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졌다. 민지와 민수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가 직접 어머니와 성호 삼촌의 관계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었다. 특히 할머니마저 찬성하고 나서자 아이들도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재우의 편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입방아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남편이 죽기 전부터 계획된 불륜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희와 성호는 재우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재우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순수해졌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정희는 성호에게 정식으로 고백했고 성호는 평생 정희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법과 돈이 만든 시험. 재우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듯 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회사에서는 편지의 진위를 의심하며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필체 감정, 작성 시점 확인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편지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파헤쳤다. 보험금 7억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문제였기에 보험회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정희와 성호는 모욕적인 질문들을 감내해야 했다. 언제부터 불륜관계였는지, 재우의 죽음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편지를 위조한 것은 아닌지 등등. 담당 조사관 이철민은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성호가 재우 명의로 된 보험금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성호는 그제야 재우가 자신을 보험 수혜자로 등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재우는 정희가 혼자서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 성호에게 일부를 맡겨 둘이 함께 쓰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재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정희와 성호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신청이 기각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에서는 재우가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이라며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정희와 성호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희는 성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성호는 정희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느라 자신의 적금까지 해약해야 했다. 둘 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서로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인 이슈였다. 재우의 가족들, 특히 재우의 형 김재영이 나섰다. 재영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동생의 유산을 둘러싼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정희와 성호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며 유산 상속 자체를 무효화시키려 했다. 심지어 재우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영의 공격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정희가 교사 시절 받은 경징계 기록을 들춰내고 성호의 과거 여자 관계까지 파헤쳤다. 심지어 정희와 성호가 대학 시절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오래된 사진과 동창회 영상까지 분석하며 둘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정희와 성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 아내 가로챈 파렴치한 남편 시체도 차갑기 전에 불륜, 보험금 노린, 계획된 살인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정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정희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다. 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혔다. 결국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호가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호의 회사에서도 압박이 심해졌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피했고 상사는 부적절한 사생활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사직을 종용했다. 성호는 15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해도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있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의 태도였다. 민지와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도 여전히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민지는 직장에서 어머니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민수는 더 극단적이었다. 어머니가 성호와 헤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희는 자녀들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성호와 헤어질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성호 역시 정희가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에서 재우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첫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 정희가 법정에 출석하던 중 계단에서 쓰러진 것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었다. 성호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정희는 며칠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희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서야 자녀들이 마음을 바꿨다. 민지와 민수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을 때도 성호가 곁을 지켜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의사는 정희가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시선보다 정의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6. 100일간의 속죄. 정의가 태어난 후 성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00일 동안 정의와 완전히 떨어져 지내겠다는 것이었다. 정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성호의 의지가 확고했다. 성호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월급은 서울에서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성호는 원룸을 얻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30년간 정의를 향한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정의는 서울에 홀로 남았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봐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다. 처음에는 성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밤마다 그가 보고 싶어서 잠들지 못했고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기 위해 손목을 꼬집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재우를 잃은 슬픔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성호에게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성호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이 후회했다. 정의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김선영 박사는 정의가 재우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성호와의 관계에 매달리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정의는 처음으로 재우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 성호 역시 부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차츰 정리되었다. 동료들은 성호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해줬고 성호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유욕에 불과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나자 정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상담 치료와 함께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돌보면서 정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성호도 부산에서 새로운 일에 몰두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지만 성취감이 있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해운대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넓은 바다를 보며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정의와의 사랑이 진짜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80일째 되던 날 정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재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법정 다툼으로 지연되었던 것이 해결된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경제적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정의는 그 돈을 혼자 쓸 생각이 없었다.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재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 재우와의 추억이 서린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90일이 되자 성호로부터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의도 답장을 보냈다. 자신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성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했다. 100일을 채우기 며칠 전 정의는 재우의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재우를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그리고 성호까지 힘들게 만든 것을. 재우의 묘 앞에서 정의는 오랫동안 울었다. 이번에는 진짜 이별의 눈물이었다. 100일째 되는 날 성호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로 만나지 않았다. 각자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내일 만났을 때 무엇을 이야기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00일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7. 사랑의 재정의. 100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정의는 10kg이나 빠져서 얼굴이 한결 갸름해졌고 짧게 자른 머리가 그녀를 더욱 당당해 보이게 만들었다. 성호는 부산에서의 육체노동으로 몸이 탄탄해졌고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피부가 남성적인 매력을 더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는 상담 치료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들을 깨달았다고 했다. 재우에 대한 의존성, 성호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성호도 자신의 변화를 털어놓았다. 30년간 정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불건전한 집착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가 자신을 거부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과거의 급박했던 감정이 아닌 차분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정희는 성호에게 물었다. 정말로 자신과 함께하고 싶은지 아니면 오랜 습관에 불과한 것인지. 성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100일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더욱 확실해졌다고. 정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성급하게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당분간 보류했다.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별 가족을 돕는 상담사가 된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돕고 있었다. 처음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정희의 과거를 알고 꺼려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성호도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중견기업의 인사팀에 취직한 것이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동료들은 성호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대해줬고 성호는 열심히 일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민지는 어머니가 상담사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대견했다. 민수도 성호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성호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6개월이 지나자 정희와 성호는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희의 새 집에서 성호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둘에게는 충분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다. 성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정희는 오후에 상담소에서 일했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들의 사랑이 올바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더 자극적인 이슈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져 갔다. 1년이 지나자 성호가 정희에게 프로포즈했다. 하지만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간소한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의식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한 날 두 사람은 재우의 묘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다. 재우의 묘 앞에서 정희는 말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성호를 잘 돌봐주겠다고. 성호도 재우에게 약속했다. 정희를 평생토록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8. 진짜 가족 만들기. 결혼 후 정희와 성호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둘은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부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다. 정희는 요리를 담당했고 성호는 집안 수리와 청소를 맡았다. 돈 관리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함께 결정했다. 하지만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중년에 결혼한 터라 고집이 센 부분이 있었다. 정희는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고 성호는 생활 습관에서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작은 다툼이 종종 일어났다. 특히 정희의 까다로운 성격과 성호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충돌할 때가 있었다. 정희는 성호가 너무 꼼꼼해서 숨이 막힌다고 했고 성호는 정희가 너무 즉흥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이런 차이점도 부부 생활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서로 맞춰 나갔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정희의 상담사 수입과 성호의 회사 월급을 합치면 여유롭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다. 재우가 남긴 유산도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가끔씩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사주며 사랑을 표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다.
민지는 성호를 새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민수도 형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성호가 자녀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면서 진짜 아버지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민지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성호가 신랑 측과 협상을 도와주었고 민수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인맥을 활용해 소개를 해주었다. 자녀들은 성호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해했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특별했다. 민지의 아이들은 성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성호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며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했다. 아이들도 성호를 좋아했고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기다렸다. 정희는 성호가 손주들과 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재우가 살아 있었다면 손주들과 이렇게 놀아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성호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웠다. 아이들도 성호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가족 모임이 되었다. 성호는 재우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하려 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갔다. 재우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갔다. 성호도 당당하게 참여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재우의 묘 앞에서 성호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렸다. 정희를 맡겨줘서 고맙다고 잘 돌보겠다고. 정희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았다. 시어머니는 성호를 사위처럼 여겼고 성호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정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성호의 효심과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다. 결혼 2년차가 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재혼 가정이라는 어색함도 없었고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정희는 성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성호도 마찬가지였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부러워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다. 과거의 스캔들은 완전히 잊혀졌고 이제는 중년의 로맨스로 미화되기까지 했다. 성호는 정희에게 말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다. 재우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지만 성호와의 생활은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9. 완성된 사랑. 결혼 3년차 정희와 성호는 완전히 하나가 된 부부가 되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소한 다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희의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다. 사별 가족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은 특히 호응이 좋았다. 정희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성호도 새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과거의 스캔들은 완전히 잊혀졌고 이제는 모범적인 가정을 꾸린 중년 남성으로 인식되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한 후 각자 직장으로 향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이 있는 날에는 서로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성호는 정희의 생일에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본을 선물했고 정희는 성호의 승진 축하로 그가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사주었다.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했다. 두 사람 모두 50대 후반이라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다. 정기 검진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했다. 정희는 요가를, 성호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서로의 취미에 맞춰 참여하며 건강을 지켰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민지는 둘째를 낳았는데 정희와 성호가 함께 육아를 도와줬다. 성호는 손주 바보가 되어 아이들과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정희는 성호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며 재우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뜻함을 느꼈다. 민수도 결혼을 했다. 결혼식에서 성호가 아버지 역할을 했다. 신랑 아버지 자리에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성호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성호가 정말로 이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어머니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성호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했다. 어느 날 정희는 성호에게 말했다. 재우가 꿈에 나타났는데 고맙다고 했다고. 정희와 성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다며 웃으면서 사라졌다고 했다. 성호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했다. 재우가 나타나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고. 두 사람은 재우가 정말로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재우의 목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5년차가 되자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정희의 상담소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빌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다. 성호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커피를 내렸고 정희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판매했다. 큰 수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기뻤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정희의 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자주 찾았고 성호의 인품에 반한 단골들도 많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손님들이 많았다.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성호가 정희에게 말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손님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했다.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두 사람은 하루를 되돌아봤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한 하루였다. 성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정희도 성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평생 함께 하자고. 10. 사랑에는 때가 없다. 결혼 7년차 정희는 65세, 성호는 67세가 되었다.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연인처럼 반짝였다. 나이 들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젊은 연인들부터 나이 든 부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 특히 정희와 성호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았다. 최근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 했다. 정희는 그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사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 성호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희가 대견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정희를 만나 인생의 후반부를 이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손주들은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어른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정희와 성호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웃으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민지와 민수는 이제 완전히 성호를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친아버지 재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지만 성호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특히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뻤다. 어느 봄날 정희와 성호는 재우의 묘소를 찾았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매년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카페가 성공해서 작은 재단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별 가족들을 돕는 재단으로 재우의 이름을 따서 만들기로 했다. 재우의 묘 앞에서 정희는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성호도 재우에게 약속했다. 정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그리고 재우가 원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호가 정희에게 말했다. 30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이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정희도 성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인생의 석양도 멀지 않았지만 함께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더욱 사랑하며 보내고 싶었다. 정희는 성호에게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만나자고. 성호는 웃으며 답했다.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함께였고 깨어나서도 함께였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각박했지만 정희와 성호가 만들어낸 작은 사랑의 공간에서는 따뜻함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별 후에 찾아온 늦은 사랑,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지켜낸 진실한 마음,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아름다운 가족. 정희와 성호의 이야기는 사랑에는 정말로 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챕터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말이다.